7월 7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잠시 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립니다. 정치 생명이 달린 이 대표도 직접 출석해 의혹을 소명할 예정인데요. 징계 수위를 예상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각양각색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도 윤핵관들을 까마귀 대포차로 부르며 공세를 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당내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선 보좌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지인이 해외 순방에 동행한 데 대해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김 여사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팔촌 친척이 행정관으로 일하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공적 업무를 맡고 있어 비선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죠.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중대한 국가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당사자인 박지원 전 원장이 강하게 반박하는 가운데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보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유리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배이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는 다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좀 이따 나가요. 알아서 나가면 되고요. 유실장,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윤리위 이제 징계 심의를 받게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국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잠시 후에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하루 종일 공개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고 외부에 머물렀는데요. 최고위원회도 안 열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도 취소가 됐는데 이 윤리위가 시작이 되는 7시 직전에 당 대표실의 모습을 드러낼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대표의 오늘 소셜미디어의 발언도 없었는데요. 오늘 그야말로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상암동에서 여의도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끝나고 바로 가려면 가능하죠?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7시 그래요? 맞춰서 가야 할까요? 네. 7시 맞춰서 가야죠. 뭐. 네. 자,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도 좀 자연스럽게 일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일단 민주당 당무위는 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출마를 막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박 전 위원장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저를 장식품으로 앉혀놓은 거냐, 저를 추천하고 또 철험회를 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직접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톡쏘는 정치에서 조멘토가 얘기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 자기가 이준석, 김동연급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어제 좀 세다 싶었거든요. 그 발언 자체는 아마 박지원 전 원장이 그 발언에 상당히 충격과 분노를 느낀 모양인데 이재명 의원에게 직접 답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 이재명 의원이 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답을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측근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부속실에 윤 대통령의 팔촌이 선임 행정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적합하냐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고발된 전 국정원장 그리고 팔촌 행정관 줄사표 벌써 최고치 마지막 2,000명분 마약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의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서훈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입니다. 북한과 연관된 두 사건이 혐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A씨의 사망 첩보가 청와대에 처음 접수된 건 22일 오후 10시 반쯤의 일. 이어 청와대는 다음 날 새벽 1시 관계장관 회의까지 소집합니다. 회의엔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먼저 박지원 전 원장에겐 국정원법 위반, 공용전자 기록 손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건데요. 이 북한군과 고 이대준 씨의 대화 중에 월북이 아닌 걸로 보이는 내용의 첩보가 담겼고 이걸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삭제한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나도 그때 놀란 게 보고할 게 없다는 겁니다. 국정원 측에서요? 예, 네. 초기에 이제 초기에. 사건 직후가 9월 20일, 23일, 24일. 제가 따졌죠. 네. 아니, 국정원 하는 일이 이런 거 정보 분석하는 건데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근데 이제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서훈 전 원장에게는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 이 탈북어민은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요. 현행법상 탈북 전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귀순 의사가 명확하면 탈북자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의 정부는 사흘간의 합동 조사 끝에 귀순이 아닌 범죄 후의 도주 목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결국은 강제로 북송됐습니다. 자, 정보당국 일각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성급하게 돌려보낸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정원의 고발 하루 만에 수사 담당 부서까지 정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고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진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피격 공무원의 잦은 월북 프레임을 씌우고 또 귀순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온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혹시 뭐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적폐청산 발언으로 문 전 대통령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역시 전 정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사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소설 쓰지 말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첩보까지 삭제가 되느냐라고 반발하면서 안보 장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고 제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 삭제 기록이요? 그 삭제 흔적? 모든 보고서가 메인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 내가 지시했다 예. 하면은 지시한 말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아요. 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훈 전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당이 전면에 나섰는데요.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결국 타겟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제 결국은 타겟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끝에는 NSC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란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국민이 하면 정치 보복이냐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거죠. 전 정부의 안보 농단 실체를 규명하겠다면서 국가안보문란 TF까지 발족했습니다. 정치적 고발이 아니라 국정원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건 봐줄 수도 없고 수사하고 대응도 철저하게 법적 관점에서 국정원 법을 비롯한 이런 관계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만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픽입니다. 팔촌 행정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자,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에 윤 대통령의 팔촌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네, 대통령실 부속실의 최모 선임 행정관,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육촌간이고 윤 대통령과는 팔촌지간입니다. 최 행정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회계 업무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하죠.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은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다.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이 8촌인의 혈족과 4촌인의 인척까지를 이 친족으로 부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에는 이 대통령의 친족 채용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이 대통령실은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되지를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면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 또한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외가 육촌 채용 문제 있잖아요.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참. 왜 한숨 붙여주세요? 윤 대통령 자신이 그 청와대 비선 실세 사건을 수사하신 분인데 네, 이 법적인 문제 없을지 몰라도요. 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는 반하는 것 아니냐 지적이 이어집니다. 이 개인적 인연을 중심으로 한 인사기조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다만 대통령실은 비선 프레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성립한다면서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비선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민간인을 막 대통령 부인이 데려가라 그러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 그러면 태우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진복 정무수석 봤을 때 비공개 대화에서 아무리 봐도 저 여사님이 사고 칠 것 같은데 부속실 만드셔. 별도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파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해가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조력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8촌인 행정관은 공식 조직에 속해 있지만 나토 순방에 동행한 비서관의 부인은 민간인이죠. 물론 기타 수행원 명단에 포함되긴 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공적 시스템이 없이는 논란만 가중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실 오늘도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세 번째 픽입니다. 네, 줄사표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한 두 명의 인사죠. 이 소득 주도 성장을 만든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에 이어서 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지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사표를 썼습니다. 두 사람 다 임기가 남았지만 연구기관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워졌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자리를 놓고 알박기다 혹은 사퇴 압박이다 논란이 불거졌었죠. 실패한 정책의 책임자 사퇴는 사필 기정입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심판한 지난 정권 정책의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다시금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 줄사표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권익위는 임기가 보장되는 독립기관이라면서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여권의 사퇴 요구를 또 한 번 일축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벌써 최고치입니다. 네, 덥습니다. 정말로 덥죠. 에어컨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가 힘든데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7월 초 전력 수요가 벌써 지난해의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께에는 전력 공급 예비력이 8,879메가와트에 그치면서 전력 예비율이 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상 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 발전소 가동 중단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자, 옆 나라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일본은 일주일 새 52명의 열사병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도쿄 최고 기온은 매일 35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허난성과 허베이성 등 일부 지역에서 44도 안팎의 기온이 나타났고요. 중국 전역으로 쳐도 6월 평균 기온이 61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핵심 원인으로는 역시나 기후 온난화가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점점 더 많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2,000명분의 마약입니다. 며칠 전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20대 남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30대 여정원이 잇따라서 숨졌습니다. 자, 여정원은 남성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2시간 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이 찾아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오셔서 여기 사고가 났는데 CC카메라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 남성 손님은요, 홀로 차를 몰고 나간 뒤 나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조수석 바닥에서 백색 가루가 2봉지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1차 검사 결과 마약인 필로폰으로 파악됐는데요. 약 60g, 무려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숨진 남성이 다량의 마약을 입수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 국정원이 이제 2 전직 원장을 고발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고요.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고 박지원 전 원장이 아까 그 신체코 설명을 들으니까 소설 쓰시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2년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썼던 표현이죠. 2년 만에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그때 소설가협회가 사과 요구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얼핏 같이 좀 나네요. 자,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의 이제 윤 대통령의 지인이 해외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된 논란이 있죠. 대통령실 측근 논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신체껏 설명대로 대통령실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최 모 씨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즉 윤 대통령의 8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기업 출신인 최 씨는 현재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남동 관저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맡아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이 최 행정관이 캠프 때부터 업무를 봐왔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을 제한한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비선 논란이라고 아예 이제 프레임을 잡아서 이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는 뭐 통제가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유정화 실장이 얘기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비선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선이라는 건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이 비선이란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언론이 비선이란 악의적인 프레임을 쓰이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공정과 상식이란 잣대에 수용 가능한 거냐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민들의 비판을 새겨 듣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조멘트도 마지막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논란이 더 이어지는 거는 뭐 공정한 채용이라든지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한 국민 정서에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제 이 비선 논란 혹은 또 측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제 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이 봉하마을에 그 동행을 했던 그 전 코바나 컨텐츠 직원, 현재는 충남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 무속인 루머까지 돌면서 곤욕을 치렀던 바 있습니다. 또 나토 스페인 순방에 동행한 이원모 비서관의 그 부인, 분명 민간인 신분이죠. 다만 이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었다. 이 기타 수행원 자격을 얻었다라는 해명을 내놨을 뿐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은 좀 인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정부나 대통령실 요직 인사에 자신과 함께 일해본 검찰 출신 선후배들을 다수 임명하면서 좀 편중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같이 일해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쳐도 조금 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윤 대통령의 동창이나 사법연수원 동기라거나 하는 등 인연이 좀 두가
부각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같은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측근 인사 논란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두 기관장이 연달아 사표를 썼습니다. 홍장표 KDI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그 정치부의 중간에 본인이 입장문을 냈다는 속보를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홍장표 KDI 원장과 이제 황덕순 KLI 원장이 연이어 사표를 썼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 총리가 사퇴를 압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 발언이 나온 게 지난달 28일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원장으로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홍장표 KDI 원장이 어제 입장문을 낸 겁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연구의 중립성과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씀이었다.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국책기관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강요한 건 직권남용의 소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법률 검토 후에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고발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국무총리의 포압적 사퇴 요구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다로 보여진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네. 반대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홍장표 원장이 궤변을 들어놓았다고 직격을 했는데요. 이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망친 잘못된 정책의 설계자가 책임은커녕 이 승승장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공정이라면서 이 실패한 경제 관료가 청와대 알박기로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이 됐다는 사실이야말로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다른 공공기관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죠.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물러날 뜻이 없다. 그러니까 독립과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다. 권익위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이번에는 8촌 행정관, 대통령실 법적 문제 없다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잠시 후 7시 윤리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여권 내에선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읽히게 납니다. 다만 징계를 하든 하지 않든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내 갈등 지속은 국민이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한방!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어제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도 참석할 수 있을지는 오늘 저녁 7시 윤리위 결과에 달렸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는 취소가 됐고요. 이 대표는 별도의 일정 없이 윤리위 출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와 윤핵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죠. 윤리위를 코앞에 두고 윤핵관을 직격했습니다. 지금 윤리위 해가지고 당에서 제일 신난 분들이 누군 것 같으세요?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이 대표는 윤핵관 중에서도 윤핵관을 겨냥했는데요. 지금 공식 석상에서 이름을 감춘 채 입장만 떠돌고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비겁하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고 대포차 같은 겁니다, 지금.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대포차같이 정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오늘 윤리위 판단의 핵심은요. 성상납 자체가 아니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문제입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요. 제보자에게 이른바 7억 각서를 써주었다는 이 대표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게시가 된 상태죠. 오늘도 동반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김 실장은 재차 징계는 부당하다.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네, 윤리위가 이 김 실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 건요. 증거인멸 혐의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김 실장의 각서 본인과는 무관할 뿐더러 증거인멸 자체 혹은 증거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증거인멸 교사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무슨 증거를 인멸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보도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사진이 찍혀 있는 건데 그걸 인멸하고 했다든지 아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말만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문제의 증거로 등장한 게 바로 이 박근혜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면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은 2013년 7월 11일에 성접대를 하면서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다 이렇게 청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접대에 대한 대가로 이 한 달 뒤인 8월 15일에 박근혜 시계를 선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계를 이 대표로부터 받은 정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그 8월 15일 날 매기구이집 욕쟁이 아저씨 기억하면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김성진 대표는 8월 15일 날 기차 타고 내려온 이준석의 까만색 백팩 안에 들어있는 시계를 전달을 받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김 대표 측은 문제의 시계를 아이카이스트 간부에게 선물을 했고요.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남녀 시계 한 쌍 언론에도 공개하고 경찰에도 제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쯤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왔어요. 네네네. 네, 반면에 이 대표는요, 2013년 7월에는 박근혜 시계가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또 본인은 박근혜 시계를 받은 적도 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시계라면 1년 번호가 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일단 제가 확인해보니까 박근혜 시계에는 1년 번호가 없습니다. 당시 시계를 받은 청와대 출입 기자는 어느 시계가 누구에게 갔는지 1년 번호를 따로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계를 받을 때요. 즉, 김 대표 측이 갖고 있는 시계가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건지 이 시계 자체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 시점을 좀 살펴보면요. 김 대표가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2013년 8월 15일 박근혜 시계가 세상에 처음 공개된 날입니다. 그해 6월만 해도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박근혜 시계 안 만든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후에 시계를 만든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건 8월 3일인데요. 이후 8월 1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오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면서 처음으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이후 공식적으로는 판매도 되지가 않았는데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시계를 받은 건 9월 추석 연휴인데 이 광복절 이전에 이 대표가 시계를 받아서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면 당시 여당 의원보다 먼저 시계를 받은 셈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전달 경로 그리고 정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진술만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 김 대표 측과 이 대표의 진술 엇갈리는 만큼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오늘 윤리위에서 징계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요. 경찰 수사와는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 혐의 유지 의무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으로는 징계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를 제외하면요.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의 경우에는 당대표직을 물리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권 내에서는 윤리위가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내릴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정무적인 판단이 될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의 행적도 심사 대상이 되지만은 당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물어야 될 겁니다. 윤핵관들이 가만히 있는 당대표 역할을 잘하는 당내 분란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경고 이상의 징계가 결정이 된다면요. 이 국민의힘 당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역시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최소한 경고는 받지 않을까. 그 이상으로 때리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진짜 감당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나마 이준석이 있어가지고 2030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늙어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당신들 감당이 되겠느냐.
네, 윤리위가 만약 이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대표 측의 대응도 정무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경고 정도의 징계가 나오게 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말고 버텨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대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만들어왔던 어떤 뭐 사람들, 의제, 담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바람, 이 모든 것들이 꺼지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경고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를 수용하지 않을 거란 예측이 우세합니다. 당원 당규상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법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당 대표로서 최고위에서 윤리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방법은 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저거 말고요. 윤리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이런 게 뭐 선을 넘다 생각했으면 이미 그렇게 했겠죠. 저는 그건 다 지켜볼 겁니다. 다 지켜볼 거고. 네, 또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결정을 미루거나 혹은 징계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징계를 미루게 된다면요. 다음 윤리위가 열릴 때까지 또 지금처럼 또다시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지리한 공방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은 집권 여당과 한 몸이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 건 국민이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빠른 결정을 주문한 셈인데요. 만약 징계를 내리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되면 이 대표는 기사회생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원회도 힘을 받을 텐데 이 경우에도 윤 핵관과의 힘 겨루기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징계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의견 나왔는데요. 최근 이 민주당에서 당대표 출마 불허 결정을 내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묶어서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성 정당의 태도를 꼬집은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정도 내칠 능력도 없는 정당인데 그래요? 그렇게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윤핵관이라는 분들인지 뭔지 하여간 다 뭉쳐가지고 그리고 흔들어대는 게 이게 젊은 정치에 대한 기존 이른바 기성 정당, 기득권 정당의 이게 모습 아닙니까? 박지현, 이준석 두 양반 다 좀 문제가 있지만 기존 기득권 정당의 대처도 참 옹졸하다. 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 잠시 후 7시 윤리위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결과가 어찌 되든 정부 여당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 아주 클 듯합니다. 들어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운명의 날, 징계든 아니든 혼란 불가피.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윤리위 여러 가지 질문과 응답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이고요. 7시가 윤리위니까 그 직전에 아마 당대표실로 나타날 걸로 일단 보이고 유정아 실장이 이제 가서 취재를 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갈래요? 그러면은? 네, 귀대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이라도 가도 돼요. 근데 사실 제가 국장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후배 한 명을 지금 딱 시켜놨어요? 배치를 해놨습니다. 좋아요. 네. 내일 취재는 제대로 하는 거죠? 네, 아마 귀대기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좋아요. 네. 자, 든든합니다. 자, 윤리위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거예요? JTBC 보도국의 내리사랑이 참 대단하네요. 그래요? 시키고. 그걸 또 사랑으로 해석을 하네. 좋게 봐야죠. 쪼는 건데. 신체컬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일단 윤리위 상황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윤리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이 만장일치가 않을 경우에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이렇게 해서 징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잠시 뒤 7시에 윤리위가 시작이 되면 이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출석을 해서 직접 소명을 하고 그 후에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 논의를 주재하는 이양희 위원장에게도 관심이 좀 쏠리는데 이 위원장이 2011년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김종인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선임이 됐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윤리위원장으로 선임을 한 인물이고요. 또 이 위원장의 아버지가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입니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40대 기수론을 이끌었던 정치인입니다. 네, 이양희 위원장이 징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는 주변 전화를 아예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측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요.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여러 정치인들의 예측을 좀 소개했잖아요. 뭐 국민의힘, 민주당, 뭐 여러 또는 이제 제야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들 뭐 제각각인데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다라는 좀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주 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성상남 문제는 징계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해 12월에 처음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관련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징계 게시를 하지 않았다. 이 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오늘 윤리위는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징계 찬성 측에서는 그동안 이 대표가 가벼운 언행으로 당내 갈등을 유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징계 반대 쪽에서는 이 대표를 징계를 하면 뭐 2030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또 이 대표만한 야권에 대한 공격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지율 문제로 환원이 됩니다. 정작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대해서 초연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앞선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또 논란을 부르기도 했었죠. 저희가 정치부에서 짚었던 내용이고요. 자, 징계를 하면은 2030 지지율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뭐 그런 또 주장도 있다고 했고 당내 이준석계에서 반격을 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 이 대표 체제와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당에 입성한 이 젊은 정치인들, 이제 이른바 이준석계라고 불린 정치인들인데요. 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이 논란의 발언들을 하거나 이제 인사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좀 있는 상황이었죠. 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0보 100보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화제가 됐던 바 있는데요. 역시 이준석계로 불리는 이 천하람 혁신위원도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에 대해서 비판을 피하지 않았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잘했네, 윤석열 정부가 잘했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네. 대통령께서 제 일자리를 뺏어가시면 안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그 문제는 지금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법률적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과 정무적인 것을 나눠야 돼요. 네. 자, 이준석 대표는 경고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또 젊은 정치인들 당내에 또 이제 이준석 계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젊은 정치인들은 경고면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당대표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도 있죠. 일단 경고 이외에 다른 징계가 나오면은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당대표를 새로 바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요. 1년이 조금 안 됩니다.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직을 상실하는 수준의 징계가 결정이 된다면 거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당 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대표는 내년 6월까지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소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제 막 집권 3개월 차에 접어들었죠. 말 그대로 집권 초기입니다.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면서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이 대두될 수가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임기 1년도 안 되는 임시 지도부를 뽑아서 1년 사이에 전대를 2번 치르니 차라리 비대위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빨리 열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총선 공천권 새 대표가 쥐게 되는데요.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고 외에 다른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 멘토가 얘기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군요. 자, 아무튼 오늘 그 윤리위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저희가 오늘 7시부터 시작하면 좀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운명의 날, 징계든 아니든 혼란 불가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모든 혐의 부인인데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오늘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험금을 노리고 이은혜의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두 사람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은혜와 조현수 또한 재판부가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던 두 사람, 결국 법정을 떠나가기 전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사건의 진실입니다.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칼부림 사건의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신상에 대한 잘못된 추측까지 쏟아지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의자가 도축업자이고 가족과 함께 정육식당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하지만 지목된 식당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도 온라인상의 조폭 연루설 등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평범한 대학생들이 안동에 놀러와 술을 마시다가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손등의 도장입니다. 이 사진 속 손등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중국의 한 도시에서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표시로 시민들에게 찍은 도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도장 자국을 사흘 동안 그대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본 중국인들은 사람을 가축 취급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거세지자 해당 당국이 공식 사과했는데요. 업무 담당자가 단순하고 거친 일처리로 주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쳤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 각지에서는 제로 코로나 달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당국의 무리한 방역 지침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혜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어대명이 더 어대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는데요. 친명계가 룰의 전쟁에서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은 이제 상수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죠. 이 의원 대신 대리 출마설이 나왔던 우원식 의원은 이 의원 출마가 기정사실이 됐다며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죠. 민주당 안팎에선 친명계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비대위가 내놨던 수정안, 결국 전준희가 내놨던 원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힘을 확실히 과시했는데요. 지지자들이 수박 깨기 퍼포먼스를 펼치는가 하면 친명계 의원들이 사실상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1시간 반 정도 참여할 의원님들을 모집을 했는데 한 40여 명 정도 모였거든요. 지금 이제 추가로 모아서 한 65분 정도, 65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는데 상당히 반대가 심합니다. 친명계는 이번 당무위의 결정, 당원들의 승리라고 공을 돌렸는데요. 비대위안에 대해서 당원들이 매우 크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뭐 밤샘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오늘 같은 어제 오늘 사이에 그 전당원 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을 긴급하게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7만여 분 정도의 서명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집단적인 어떤 그 반발을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비명계에서 친명 패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을 세웠습니다. 의원들이 벌써 줄서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뭐 친명 패권이 입증됐다. 극성 당원들 그리고 또 강경파 의원들 집단 행동하고 하루 만에 당무위에서 결정이 뒤집혔잖아요. 예. 뭐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30몇 명이었는데 60몇 명까지 된 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민망합니다만은 다음 선거 이 시간
공천 의식한 분들도 상당히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친명계가 강력하게 반발한 이번 비대위 수정안. 본 경선에서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 가장 문제가 됐었죠. 1인 2표 가운데 한 표는 반드시 권역별 후보에게 투표라는 건데요. 개파를 넘어서 당내 동의를 전혀 받지 못한 안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제도거든요. 한 표를 자기적에 쓴다. 이거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도라 민주주의 원칙에 이렇게 썩 부합하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그 원안으로 이 제도를 다시 수정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권을 행사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기 지역만 뽑게 만들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비대위가 좀 무리한 잘못했다. 아니다. 그래서 무리했다. 저는 그 안은 왜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비대위도 무리다 싶었는지 알아서 철회를 했습니다. 컷오프에서 여론조사 30% 반영, 당 대표 후보에게만 적용하기로 했죠. 사실 기존 당원 당규대로 중앙위원 100%에게 컷오프 권한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탈락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중앙위원회 컷오프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핵심은 최고위원 후보군의 컷오프 방식인데요. 여론조사 반영 없이 중앙위원들의 손에 그대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100m 미인들 컷오프 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만한 또 그 경륜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중앙위원회 포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과연 이 지도자감이 되냐 안 되냐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100m 미인이라고 하는 게 멀리서 보면 근사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흉물이더라 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여론조사를 뭐 거기도 뭐 많이 포함하면 그게 꼭 혁신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 100m 미인들이 많이 뽑힐 인지도 높은 사람만 위주로 뽑히게 된다. 노인 시끄러운 사람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 허명만 높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거. 과연 친명계 후보들에게 유리한 룰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비명계가 전대룰 싸움에서 완패를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 애초에 전준희 원안에 비명계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죠. 본 경선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역선택 방지라는 꼬리표는 빼지를 못했습니다. 비대위 수정안에도 역선택 방지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왕에 국민의 민의를 묻고자 한다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는 게 맞고요. 예. 근데 방향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역선택 방지는 죽어도 못 빼겠대요. 우리 지지층하고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지. 우리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하고 권리당원 조사가 다를 바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 권리당원이 우리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하고 비슷한 구성이거든요. 결국 비판의 핫살인 안규백 전준희 위원장과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향했는데요. 이번에 안규백 위원장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다가 대실망이고요. 실망입니까? 우상호 위원장도 뭐 아주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비상한 대책 이런 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있는 의견들 잘 조합해서 이제 대충 이제 조정하는 정도인데 그러려면 그 박홍근 그냥 권한대행 시키지 뭐하라 했나 이해가 안 갑니다. 비상대책이 없는 비상대책이다.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번 전대룰 결정 과정에서 수박이다.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에게 거센 공격을 받았었죠. 뒷맛이 씁쓸할 듯 싶습니다. 룰의 전쟁에서 승리한 친명계, 이젠 교통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을 위한 비단길을 깔기 시작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에서 최고위원 출마로 선회를 하면서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요청했죠.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강한 민주당이 필요합니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합니다. 이 의원을 대신해 대리 출마 설이 돌았던 우원식 의원도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 의원의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바라보는 시선, 정청래 의원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 의원을 향해 대세가 아닌 명확한 대안을 설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꿀 시대 정신을 입증해야 한다 요구를 했는데요. 자신은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혁신 구상은 번번이 계파 갈등의 빌미로 왜곡되고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호시탐탐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부풀리려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당 전체를 뒤흔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대 출마보다는 긴 호흡으로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를 키워가는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죠. 비명계의 주장과 닮았습니다. 대선 시즌2가 되면 누가 뭐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냐. 윤석열이 아무리 실수해도, 윤석열 정부가 실수해도 니네는 이재명이 있지 않냐라고 욕을 할 텐데 이 구도가 과연 우리 민주당이 갈 길이겠느냐. 5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뛰는데 지금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질주하다가 그 마라톤 완주할 수 있을까? 그 모양 빠지는 개양을에서 빼지 달아가지고 또 대표로 이렇게 숨가쁘게 가가지고는 설사 그 대표가 된들 저는 이 5년이란 긴 레이스를 그 순항할런지 좀 걱정스러워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의원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합니다. 후보 등록일인 17일 즈음에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굳은 심지 하나만큼은 이 의원의 버금딸린급이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전대 도전의 꿈을 접지 않고 있는데요. 비대위에 이어 당무위의 최종 불허 결정에도 또다시 불복을 했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안건은 아니고 의견을 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대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당무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비대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또 역시 만장일치로 다 정리해 주셨다는 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땅땅땅 이렇게 내리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저는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문서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당이 너무 구멍가게식으로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는 계속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가 결정을 내리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비대위가 불가 입장을 밝히자 그 다음엔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라고 했습니다. 당무위 결정이 내려지니 이번엔 안건 상정과 문서화를 다시 요구한 겁니다. 이런다고 결론이 달라질까 싶은데요. 당이 어떤 절차를 거치든 본인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이제 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뭐 예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서 출마를 막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결국 정무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건데요. 특별히 예외를 적용해줘야 할 만한 큰 인물이라는 거겠죠.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이준석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김동연 지사님 정도의 급으로 생각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의 마이크 파워나 이제 유명세로 따진다면 제가 그 두 분께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박동설이 크게 회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토사구팽을 당했다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당 내에선 계파별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평당원이기 때문에 다른 당원들이랑 똑같이 당에 기여하고 그리고 그 당 내에서 경쟁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맞지 본인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우 부당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을 맡겨놓고 당대표 출마 자격 없다, 당원 자격 없다. 이게 문구상으로는 말이 되지만 정당이 정치적인 판단하는데 이 판단에 국민들이 승복합니까? 저런 옹졸한 정당, 기득권 정당, 욕먹는 거죠. 다만 비명계에서도 박 전 위원장이 당대표 까미냐에 대해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이 97그룹을 비판했던 논리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지금 97그룹이 그 이제 586 세대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나이가 조금 어리다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께서 개혁과 쇄신을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다면 뭐 어느 정도 이재명 의원과 차별점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었는데 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개혁과 쇄신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박지원 위원장 본인이 또 이게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이재명 의원하고 싸운다고 욕먹고 또 이재명 의원을 비판적인 사람들한테는 뭐 이재명 앞장서다가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또 반성도 안 한다 이러고 욕먹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런 자산 가지고 정치 지도자로서 도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나홀로 끝나지 않은 박 전 위원장의 룰의 전쟁. 스스로 자신한 마이크 파워와 유명세가 있는 만큼 쉽게 포기하진 않을 듯 싶은데요.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죠. 박 전 위원장의 정치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져갈 테면 가져가봐라. 어쩌겠어. 못 먹었고. 네. 자, 전당대회 룰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당무위 속보를 이제 정치부에서 다뤘었고요. 이제 남은 쟁점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권한 강화 문제인데 비명계 쪽에서는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명계에선 공천 관련 위원회 구성이나 이 주요 당직 인사 등 이 당대표가 주요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최고위원들과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명계에선 이를 명문화할 경우에는 당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 총선 공천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공식 출마 여부가 지금 박마커가 얘기한 최고위원의 권한 문제와도 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이재명 의원 측의 핵심 관계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전대룰이 어떻게 정해지든 대세에는 사실 큰 지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최고위원의 권한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가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야 이 의원의 최종 결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당대표가 개혁을 주도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당권을 잡아봐야 뭘 하겠느냐면서 이 고문의 출마 고민에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친명계에서는 최고위원의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재명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은 후보 등록일인 17일쯤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 그 순간부터 다른 경쟁자들이 나란히 네거티브 공격을 할 게 뻔하니까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최고위원의 권한 문제는 결국 이제 전당준비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는 건데요. 전준희 쪽 분위기는 어때요? 네, 전준희는 내일 최고위원 권한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전준 의원들 내부 의견은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기존 권한을 유지한다는 쪽이 5대5 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논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네, 내일 안건에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내일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대룰 친명계 압승, 박지원 유명세 뒤지지 않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다시 배지를 달고 국회에 출근한 지가 오늘로 정확히 한 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안착하기 위해서 친윤계와 접촉면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죠. 반면 이준석 대표와는 날선 신경전을 이어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공부 모임도 시작합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정리했습니다. 몇 년 전 이른바 이 색깔 논쟁을 일으켰던 드레스입니다. 이 보는 사람마다 드레스의 색깔을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한번 우리 운영진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익신 멘토부터 이 드레스 색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집에서 압박을 받아서 검정색, 파란색 아닌가요? 검정색, 파란색. 네. 우리 그리고 류 실장은? 아까도 물어봤었는데 지금 봐도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저도 검파로 보입니다. 검파요? 네. 그 한마디로 지금 조 멘토, 류 실장, 신채거 3명 모두 이게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줄무늬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운영진 중에는 제 눈만 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솔직히 이게 흰색에 그 금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희망인 우리 국장은 어떤 색깔로 보이십니까? 저는 옅은 파란색의 금색으로 보이는데 좀
짬뽕이네 저는. 그렇죠? 네. 예, 역시 늘 중립적인 우리 복 국장께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감각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레스 색깔을 두고 그러니까 파검이냐 흰금이냐를 두고 이 두 파로 갈려서 논쟁이 벌어졌었죠. 드레스의 실제 색깔은 네, 파검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색으로 보게 되는 건 이 사람마다 이 뇌가 보정해주는 색의 값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체를 비추는 주변 빛의 색이나 밝기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의 보정값도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흰금파는 역광에 의해 그늘진 환경에서 찍힌 흰금 드레스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반면에 파검파는 밝은 빛을 비춘 파검 드레스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두운 데서 보면은 이 드레스의 원래 색깔인 파검이 그대로 보이지만요. 다소 밝은 곳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셈입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인데요. 한쪽은 간철수로, 다른 한쪽은 강철수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친윤계에 붙은 간철수로 붙은 시각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군지 제가 끝까지 확인 안 해주는 간장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제적인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방어적 성격의 선제 타격 정도다. 이준석 대표의 간장 발언이 안철수 의원과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을 동시에 저격한 건데요. 이 간철수는 간보는 안철수의 약자로 이제 안 의원을 깎아내릴 때 주로 쓴 용어죠. 이번 보궐선거로 이제 국회에 복귀한 안 의원, 그간 제3지대에 머물러 왔던 만큼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 어떻게 안착할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여전히 대권을 마음에 두고 있는 안 의원의 선택은 윤심이었습니다. 지난달 7일 첫 출근길에서부터 이 윤심 사냥에 나섰죠. 대선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곧이어서 정말로 중요한 현 정부가 꼭 성취해야 될 시대 정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국정 과제화하는 인수위원회를 이끌고, 그러니까 이 국회 출근길에 자신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일조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이 발언이 예고편이었나 봅니다. 윤심을 내세운 안 의원은 본격적으로 친윤계와 스킨십에 나섰는데요. 국민의당 최고위원 몫으로 정점식 의원을 추천을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윤핵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이제 대체로 친윤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윤 대통령과 검사 임관 동기이고 이 대선 때는 캠프 네거티브 검증 단장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안 의원이 친윤계에 붙기 위해 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대체 왜 애초 국민의힘 인사인 정 의원을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랑 고생했던 분들이나 국민당을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이 자기 몫으로 두 자리가 있는 건데 하나를 정점식 의원한테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이게 논의된 거냐 그랬더니 논의된 바가 전혀 없대요. 국민의힘과 합당 전까지 안 의원의 오른팔을 맡았던 인물이죠. 이 권은희 의원마저 친윤계와 가까워지려는 안 의원의 노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친윤석열계와 손을 잡기 위해서 추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의원님 혹시 이런 분석에 동의하세요? 언론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난 27일에는 이 대표가 애들러 비판한 간장 모임도 있었죠. 안 의원이 이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에 직접 참석을 한 겁니다. 안 의원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섰기 때문에 참석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위원장 한동안 안 의원과는 이 대립각을 세우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안철수 위원장을 국회로 보내시면은 이 분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 전 위원장이 지난 보궐선거 때 이 안 의원의 개소식에 축사
축사자로 나섰었죠. 이 두 사람이 합당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이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여기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포럼에 나란히 참석한 두 사람, 이 지켜보는 이 대표로선 묘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멘토로 보시는 김 전 위원장이 자신이 폄하했던 이 간장 한 사발을 마시는 모습에서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을 텐데요. 안 의원 입장에선 이 김 전 위원장과 거리를 좁히면서 반대로 이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목적이었던 듯합니다. 동시에 장 의원을 통해서 이 친윤계와의 접점을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이는데요. 이 돌아선 복심 권은희 의원은 안 의원의 이런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당권을 도전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예. 당권에 도전하려고 한다라면 지금 국민의힘의 권력 다툼을 보시면 알겠지만 윤핵관의 심증을 거슬려서는 안 되거든요. 예. 반면 안 의원의 지난 한 달을 이 갈 길 가는 강철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 의원 친윤계와의 연대를 택하면서 이 자연스레 이 대표와는 정치적 숙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대표와의 날선 신경전에서 안 의원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강철수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 간장이란 이 대표의 도발에 모르쇠로 응수했는데요. 혹시 뭐 간장을 따로도 하신 말씀 하시나요?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이 대표가 자신을 불편해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 대표의 트라우마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자신과의 선거에서 패배해서 이 상처가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역도발로 맞선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선거 때 그때 아마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정치계에서 출마를 했었던 때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때 국민의당을 창당을 해서 또 출마를 했었죠. 예. 그래서 저는 3번을 달고 이준석 대표는 1번을 달고 예. 제가 20% 이상 이겼습니다. 예.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2016년에 살고 계신가 봅니다. 예, 뭐 그런 거 평생 즐기십시오. 예. 안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며 당내 세불리기에도 나선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잡은 인수위원장이었다는 점을 10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정부의 많은 네트워크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들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같이 협력하고 저도 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 의원은 인수위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를 공부하기 위한 민당정 연계 토론 모임을 본격 출범시켰습니다. 이 토론회는 경제, 과학기술, 팬데믹, 연금 개혁 등 이제 주제별로 4차례에 걸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달 12일에 글로벌 경제 위기를 주제로 첫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당 지도부가 아닌 소속 의원이 당정협의체에 준하는 모임을 주도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인수위에서 안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인사들도 대거 참석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주도하는 토론 모임뿐이라는 메시지를 당내에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토론 모임을 정치적 발판 삼아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 이 파검이냐 힘금이냐만큼 논쟁적인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간이 될지 강이 될지는 결국 안 의원의 당내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친윤계 손잡은 간철수냐, 갈 길 가는 강철수냐. 네, 자 오늘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회에 다시 입성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많은 일을 했네요.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자, 안철수 의원이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던데요. 하반기에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의 상황에 비유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출근길 도어스태핑이 아닌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현재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 호소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통문담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안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때 지금 많은 국민이 고통스럽지만 이게 빨리 안 끝날 거다. 우리는 더 고생할 거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함께 힘든 시간을 견디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진심을 다해서 울먹이면서 호소를 했다면서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한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또 이 기자회견을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넘겨받은 국가 재정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받은 유산을 정확하게 결산해야 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과거 정부의 살림살이가 현재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당내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의 또 하나의 큰 프레임으로 또 경제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첫 토론회가 열린다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도 했죠. 네, 일단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좀 보통 문제가 아니다. IMF 때나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보다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우리가 전기, 물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물 쏘듯이 쓰는 나라다. 이제는 전기요금도 오르니까 전기를 아껴 쓴다든지 무언가를 찾아서 자발적인 시민사회 운동 같은 게 필요할 때다. 이런 진단을 해놨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는 최고위원 지명 문제를 놓고 그동안 많은 갈등을 벌여왔고 저희가 정치부에서 많이 소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윤리위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죠. 아니요. 이 안 의원은 대체로 이 대표와 관련해서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다. 또 당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맡기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윤 핵관그룹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은 나나요?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던 기억은 나고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안철수 의원하고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보였는데 관계를 많이 회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안 의원이 말하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매년 명절 때 김 전 위원장께 인사를 갔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감은 없다. 이제는 같은 당 사람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개인적 사감이 없다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의 지난 한 달, 간철수 혹은 강철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 실장 너무 누구 시켰다고 그랬죠? 네. 잘 좀 취재해봐요, 원격으로. 배양진 기자를 좀 올려놨습니다. 네, 원격으로 좀 취재를 해서 내일 좀 윤리위 결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JTBC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생중계한대요? 유튜브로 한다고 합니다.